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로남불 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자진 탈당 그리고 출당 조치를 하자 일부 의원들은 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의원 조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소속 의원들과 가족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민주당 출당 2명, 탈당 권유가 10명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내부는 좀 약간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우상호 의원이 가장 먼저 반발을 했는데 포천시에서는 불법 사항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 우상호 의원님이 어머님 산소죠. 예. 어머님 산소이기 때문에 더 좀 이렇게 짠하게 느껴지는데 포천시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없다라고 이미 밝혀주셨고요. 예. 그리고 또 어제 그 우상호 의원이 사실 정치적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이한열 열사, 네. 1987 영화에도 주인공이었던 이한열 열사 관련되는 분이신데 이한열 열사 어제 추도식에도 처음으로 빠졌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이한열 여사 어머니가 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대부분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이 권익위라는 국가 도구를 국가 기구를 활용해서 예. 어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수용하자라는 형태로 아마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일단은 권익위에 맡기지 못하겠다 이 부분은 중립성 때문인데 또 이제 감사원장이 야권 잠룡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괜찮은 건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은 건 지난 3월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적절한 의뢰 기관을 찾지를 못하다가 감사원에 지금 한 건데요. 감사원이 한 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간에 여러 번 중립성 논란을 자초를 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분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관에다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립적 기관 감사원을 찾은 건데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대선 후보로 해서 분류해서 중립성 시비로 엮는 것은 너무 나간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까지 무슨 대선 출마에 대해서 개인적인 언급을 한 것도 없고 행보상으로도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어요. 게다가 최재형 감사원장 임기가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지금 선거법상 대선 출마를 하려면 90일 전인 12월 9일까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사퇴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게 감지되지도 않고 있어서 이분을 중립성 시비로 엮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거다. 좀 지나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 감사원은 분명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법률상 공직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법에도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국민의힘은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감사원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애초에 감사원에 의뢰하는 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 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로 간 건데요. 좀 국민들이 의아할 수도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과거에 부패방지위원회가 합쳐진 기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 방지에 관련되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심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이 국민의힘이 이것조차도 정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얕은 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원회에는 여당 출신 국회의원 했던 분이 위원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은 어떻게 보면 친야 성향의 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논리 자체가 저는 그 국가기구를 좀 이상하게 우습게 본다라고 봐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문제인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습니다마는 원래 행정부를 감사하는 고유의 권한은 국회에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대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실 저는 헌법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감사원은 원래 국회 밑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라는 분들이 그런 행정부에 이상하게 잘못 가 있는 감사원한테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대표라는 자신의 신분을 저는 망각한 자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 편법을 감사원법을 고쳐서 하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그 100% 헌법소원에서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중립적 기구라든가 권익위에서 1차 받는 것이 좋고요. 예. 근데 권익위도 사실 조사가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자체로서 이 조사할 수 있는 이 중립적인 기구라든가 예. 정당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국회윤리위원회를 네. 사실 지금도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예. 정상화시켜서 받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저는 찾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 후보들 5분도 의견이 조금씩 갈렸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후보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거기에 윤리위원회를 좀 다 뭐 확대하거나 개편해서 그리고 조경태와 홍문표 후보는 권익위원회 조사 민주당처럼 따르자 그런 기준으로 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이게 우선순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될 걸로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가 누가 되시든지 간에 전수조사는 뭐 시간을 다투어서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조사 기관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대략 3가지 방향입니다. 예. 하나는 뭐냐면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했던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 맡겨보자고 예.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5개의 정당이 권익위에다가 요청을 했으니까 예. 우리도 망설이지 말고 다소간의 시비가 있더라도 권익위에 맡겨보자는 적이 있고요. 네. 지금 유력 당대표 후보 3분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화시켜서 그 안에다가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 100%로 채워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검증하자. 혹은 그걸 강화시키기 위한 특별입법을 하자. 이 3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감사원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공식적 입장이 뭐 며칠 사이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공식적 입장이 나오면 그 공식적 입장에 맞추어서 당내에서 방향을 충분히 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건 아마 뭐 시간을 늘리지 않고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착수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맹을 이어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우당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첫 공개 행보에 나섰는데 일단 대권 행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이 됐었는데 지켜봐달라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자 좀 이제는 간보기 정치로 피로감이 쌓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보다 더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언론에다가 이제 거기에 우당 기념관에 간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사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메시지를 당연히 준비해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왜 그 일정을 공개를 합니까?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치인의 입이라는 것은 밥 먹으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의 입은. 실제로 이분이 본인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만드는 국가는 이런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는 행보를 지켜보시면 압니다. 이게 뭡니까? 현재 진행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 르포 다큐멘터리 찍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분이 실력이 없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이 대권 주자가 나오면 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체성 검증입니다. 네. 이분이 과연 진보인가 보수인가 중도인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제 이준석 현상이 생기고 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체성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도덕성 검증인데 도덕성 검증은 이 가족이 연루된 의혹들 이게 아마 수사와 재판이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 고비도 너무 세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실력 검증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실력 검증에서 바로 이 실력이 없으면 들통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이렇게 뭐 하루아침에 생각이 변한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쭉 보니까 아이고 이분이 제대로 까밀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최근에 비판적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력이 없다면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윤석열 총장 어제 이렇게 본인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물어봐서 기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 처음으로 제가 나타났는데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맞죠.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나 싶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메시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딱 지금 시점에 나타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피로도가 쌓이고 있어요. 이 피로도가 쌓이면서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하락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대중들 앞에 직접 나서신 건 처음인데 이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간접 합법으로 메시지를 내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이 얘기고요. 일단 대중 앞에 서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평론가식의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정책이라든가 포부라든가 비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국민 검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맞니 안 맞니 논란도 벌어지고요. 정체성의 문제나 당파성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건물 철거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 그리고 나아가 광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제 내일 당대표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의 눈물을 저희가 봤고요. 어제 이준석 후보의 천안함 유족 만났을 때 눈물을 봤습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마지막에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나경원 후보의 눈물은 이준석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편 들어줄 줄 알았는 조영 후보도 이제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뭐 그런 이 서러움의 좀 눈물인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의 눈물은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눈물의 정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의 정치는 빨리 흘려야 됩니다. 선거 초기에 그 감성적인 그 컨텐츠를 가지고 빨리 하면은 의미가 있는데 늦게 밀려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삼보 일배하는 정치인 당선되는 거 봤습니까? 삼보 일배하는 정당이 이기는 거 봤습니까? 못 이깁니다. 늦게 하는 거는. 밀려서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제 이 지금 구속된 박근혜 대통령을 선거의 여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창기 선거 유세 첫날 딱 갑니다. 첫날 가서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선거가 끝나는 겁니다. 이 감성적인 부분도 초반에 했어야지 사실은 지금 하는 거는 저는 뭐 별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감성적인 터치가 일단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군요. 초반에 해야죠. 지금 이미 중요하다. 마음을 결정한 상황에서는 저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장 내일이에요. 그리고 당원은 정말 본인이 문자나 ARS로 투표를 하는 거고 30%는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분위기는 그 여론조사는 이준석 후보가 물론 굉장히 앞서지만 어떻게 파악하세요?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요. 지금 판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이준석 돌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세 전체를 보는데 좀 착시 효과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예비 경선 때 컷오프 할 때요. 예비 경선 때의 그 득표율 차이를 본 경선 룰에다가 대비하면 대략 한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표차가 6%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그 당원들이 당심을 결정한 게 지난 주말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면 지금 사실 선거가 어느 판으로 갈지를 예측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20대, 30대 당원 비율은 10% 남짓이고요. 그 영남권 당원 비율이 60% 남짓이기 때문에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당심에서 3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지 않은 목표거든요. 70 중에 30. 그다음 또 하나는 주호영 후보의 득표세가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볼 때 주호영 후보 진영이 조금 전열이 정비되는 느낌이고 이준석 후보 진영이 약간 정체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1, 2위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박빙 혹은 초박빙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약간 의외이신가 봐요. 저는 대충 우리는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배님 의견대로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충격이네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역시 국민의힘에게 좀 하나의 지탄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켰는데도 왜 안 되었냐 이런 부분에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중진들이 초반에 선거 전략을 잘못 짰어요. 이준석 후보는 혁신가이면서 스타이면서 지도자처럼 행세했습니다. 저는 지도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권주자 그 선호도에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나경원 후보라든가 조호영 후보는 공정한 관리자 이야기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총장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자기를 내세우지 못했어요. 야당 지도자도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고 야당 대선 후보 옆에서는 저는 런닝메이트다. 또는 뭐 혹시라도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권하면 정권의 넘버 2다.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초반에 이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에 지금 눈물에 호소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감성적인 부분으로서 이 투표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